한상기 박사는 우장춘 박사야말로 찰스 다윈에 비견될 만한 세계적인 석학이다라고 칭송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말이 한국농업과학연구소였지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삼배 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조선의 농민들과 똑같이 일했습니다. 이 문화훈장을 받아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야 조국이 나를 인정했구먼.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01번째입니다. 101번째니만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려 했는데 죄송하지만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매국노의 아들에서 애국자로 우장춘 박사입니다. 요즘 배추값이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김장이 걱정되는데 배추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저는 우장춘 박사입니다. 우장춘 박사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꼭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장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한 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까만 나라 노란 추장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실제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 여기에 있는 한상기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식물육종학자이시죠. 이분의 명성이 알려지자 이분에게 두 곳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곳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와서 식물 유전학을 연구하라는 제의였죠. 그리고 또 한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기근 연구를 하기 위한 식물 개량 연구를 해달라는 국제 열대 농학 연구소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면 나의 연구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고 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나이지리아에 있는 국제 열대 농학 연구소에 가게 되면 국제적인 기근 문제, 식량 개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한상기 박사는 나이지리아행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서 카사바를 개량하기 위한 연구를 했어요. 카사바는 우리가 처음 듣는 농작물인데 전 세계 8억 명의 인구가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작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이러스 때문에 카사바의 생산량이 급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려 50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한상기 박사가 해결해냈습니다. 개량을 해서 생산량을 급격히 늘릴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한상기 박사의 성과를 두고 세계은행에서는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한 박사가 개발한 슈퍼 카사바는 헥타르당 12톤을 수확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재래종보다 2배가 넘는다. 그는 조용한 혁명가이다 라고요. 이렇게 카사바를 식물을 개량했고 이로 인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난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아프리카의 요르바족 오요요바왕이라는 사람이 한상기 박사에게 농민의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까만 나라 노란 추장이 되셨던 거죠. 한상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슈바이처를 존경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주신 분이 슈바이처 박사죠. 많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상기 박사는 나는 슈바이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물고기는 잡아주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상기 박사는 아프리카 지역의 농학 석박사 50여 명과 농촌 지도자들 700여 명을 교육시켜서 무려 1만여 명의 농업 지도자들을 배출시켰습니다. 이런 한상기 박사가 극찬을 하신 분이 바로 우장춘 박사입니다. 한상기 박사는 우장춘 박사야말로 찰스 다윈에 비견될 만한 세계적인 석학이다라고 칭송하셨고요. 그리고 다윈은 종의 진화론을 주장했지만 새로운 종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우장춘 박사가 입증해냈다. 이렇게 우장춘 박사를 극찬하셨습니다.
한상기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장춘 박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장춘 박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우장춘 박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씨 없는 수박이죠. 그런데 사실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씨 없는 수박은 기하라 히토시라는 일본 학자가 만든 거예요. 하지만 기하라 히토시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것은 우장춘 박사의 논문을 토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거다 하면 팩트로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지만 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장춘 박사의 이야기, 먼저 첫 번째로 그는 매국노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는 우범선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망명 와서 일본에서 사카이 니카라는 일본 여성과 결혼해서 우장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범선은 우장춘 박사가 5살 되던 해에 암살되었습니다. 우범선이라는 인물,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 일본에서 암살된 걸까요? 우범선의 암살은 조선에서 보낸 자객 고영근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우범선은 조선의 신식군대 훈련대의 제2대대장이었습니다. 이 훈련대는 일본이 앞세워서 마련한 신식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자 일본의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을 우려했던 명성황후 측에서 훈련대를 없애고자 했던 거죠. 그러자 이에 반발하여 그는 일본의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일본은 1895년에 경복궁을 난입해서 을미사변을 일으켰죠.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범선이 바로 이 사건에 관여되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고자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다 함께 가담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인들과 낭인들이 경복궁을 난입해 들어가는데 일정 부분 협조한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난 이후 친일 성향이 강했지만 곧 그 다음에 1896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친러 내각이 들어서게 되죠. 친러 내각이 들어서게 되면서 친일파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결국 우범선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 이 우범선은 왜 친일파가 되어야 됐을까요? 우범선이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범선은 훈련대 대대장이 되기 전에 별기군의 조교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생도들은 중인 출신이었던 우범선에게 너라고 했고 우범선은 생도들을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됐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훈련이 되겠어요? 우범선은 이 일을 두고 교련소장이었던 민영익에게 가서 이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문제 해결은커녕 곤장을 맞았다고 하죠. 그러니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편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근대화의 길에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사람들은 일본의 사무라이 중에서도 하급 사무라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본의 모습을 우리 조선도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가 친일 인사였던 것을 또 엿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묘연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그 절에 김옥균과 나란히 우범선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일본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근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급진 개화 사상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이죠. 그런데 김옥균과 대등하게 그의 사진이 함께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역시도 친일 인사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일본으로 망명 후에 우범선이 일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를 비롯한 훈련대 간부의 일본에서의 생활비가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의 육군 쪽에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는 친일 인사로 일본의 많은 후원을 받는 사람이었음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일본으로 망명했고 일본에서 암살된 우범선의 아들 우장춘 박사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일본에서의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차별받는 조선인이었습니다. 어린 우장춘이 5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장춘의 어머니 뱃속에는 우장춘의 동생이 있었어요. 우장춘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우장춘을 사찰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맡겨야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한 3년 만에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우장춘의 어린 시절은 상당히 불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학교를 다니던 때는 또 어떠했을까요? 일본에서 조선인으로 학교를 다녀야 됐습니다. 일본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힘들었던 우장춘은 집으로 와서 어머니에게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가 우장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길가의 민들레꽃은 밟혀도 꽃을 피운단다.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는 조선의 훌륭한 무관이셨다. 너는 그런 분의 아들임을 자랑으로 여겨라. 그러니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 조선을 위해 좋은 일을 하거라. 이렇게 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장춘은 조용한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성적이 그다지 높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수학 성적만큼은 굉장히 우수했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으니 학업을 포기할 만도 했어요. 하지만 우장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우장춘을 교육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대학 교육은 또 상황이 달랐어요. 대학 교육을 시킬 만한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장춘은 아버지 우범선이 우장춘이 태어났을 때 조선에 호적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장춘은 호적상 조선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관비 유학생을 선발하는데 그가 선발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관비 유학생으로 동경 제국대학 농학실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경 제국대학이긴 하지만 농학실과라는 것은 정식 대학이라기보다는 전문 대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학을 나오게 되죠. 그런데 대학에서 그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한 번은 조선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조선에서 온 도지사가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도지사가 조선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일 연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천황 폐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연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자 한 조선인 유학생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서 그 조선의 도지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우장춘 박사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장춘 박사는 그 조선인 도지사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던 조선인 유학생 김철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저런 행동을 한 까닭이 뭐냐고 말이죠. 그러자 김철수의 대답이요. 조선말도 못하는 녀석이 그건 알아서 뭐 하려 하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우장춘이 자신이 아버지가 조선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인이다 하는 자신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우범선이라고 하자 김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부친 우범선은 매국노다. 너의 부친 우범선이 매국한 것에 대해서 네가 속죄하려면 조선의 독립과 조선을 위해 네가 배운 바를 봉사해야 된다. 절대로 너의 조선인의 성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김철수의 말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장춘에게는 김철수의 이 말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정체성을 어렴풋이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김철수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장춘은 학교를 졸업하고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사랑에 빠진 여성은 고하루라는 일본인 여성이었습니다. 고하루와의 결혼을 고하루의 집안에서 허락해 줄까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하루는 우장춘과의 결혼을 위해서 집안, 부모와 집안 사람들과 의절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하고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들은 일본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시성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하기에 앞서서 고하루가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와 친한 분이셨던 일본인 스나가라는 사람의 양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장춘 박사는 스나가 집안의 대릴사위로 스나가라는 성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장춘 박사는 스나가 나가하루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지만 공식적으로는 스나가라는 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고하루와의 사이에 딸 넷을 두고 이후 다시 아들을 둘 뒀습니다. 그렇게 6 형제 자매의 자상한 아버지였죠. 우장춘 박사는 취직을 했는데 그가 취직한 곳이 농림성 농업시험장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9급 공무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성에 근무를 했었는데 농림성에서도 하는 역할이 주된 연구는 벼나 보리, 밀 이런 것이 주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인 출신의 우장춘 박사에게 그런 연구가 맡겨졌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선인이란 이유로 그리고 농업실과 전문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그에게는 농림성의 화훼, 꽃을 연구하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품도 실력 못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역할은 여전히 맡겨지지 않았고 승진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연구하던 꽃 중에 페투니아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투니아가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페투니아는 겹꽃 페투니아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페투니아는 혹꽃 페투니아예요. 약간 나팔꽃을 닮았죠. 혹꽃 페투니아하고 겹꽃 페투니아를 비교해 보면 겹꽃 페투니아가 훨씬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 이 당시에 겹꽃 페투니아를 만들 수 있는 종자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겹꽃 페투니아를 피울 수 있는 종자가 개발이 되면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을 만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우장춘 박사가 해냈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겹꽃 페투니아를 만들 수 있는 종자를 개량해냈고 그 종자를 사가지고 가서 국제사회에 판 회사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겹꽃 페투니아의 종자 가격이 금값보다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그렇게 우장춘 박사는 이 겹꽃 페투니아를 피울 수 있는 종자 개량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완성을 하고 제출을 얼마 앞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농림성에 금방 화재가 나서 논문이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하고 좌절에 빠졌을까요? 그의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채꽃이 핀 걸 발견했는데 그걸 통해서 그는 대단한 연구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의 합성이라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그 당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할 만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식물육종학과에서는 거의 교과서처럼 공부하는 논문이기도 하죠. 그럼 그의 논문, 종의 합성이 뭘까요? 우의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부르는 우의 삼각형이라는 건데요. 배추와 양배추를 함께 계량하면 유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확대해 보면요. 흑겨자와 배추를 합성을 하면 갓이 나오고요. 배추와 양배추를 합성해서 유채가, 그리고 흑겨자와 양배추를 합성하면 에디오피아 겨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우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우장춘 박사가 우라는
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우라는 자신의 조선인 성을 앞세워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의 핵심은 서로 다른 종을 자연 상태에서 교배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찰스 다윈의 학설에서는 서로 다른 종끼리는 교배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장춘 박사는 종은 다르더라도 종 위에 속이 같으면 다른 종이더라도 교배를 할 수 있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밝혀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인 성과는 과학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까지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는 적자 생존이라 그래서 소수의 우등한 그런 유전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인종 우월주의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학적인 근거는 사회 진화론과 맞물려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데 쓰였던 거죠. 그런데 우장춘 박사의 종의 합성은요, 우등한 인종이 그렇지 않은 인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끼리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치가 있다. 우월한 인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며 그 당시 이러한 근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대단한 성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런 그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그는 실력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조선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논문을 발표할 때 우라는 성을 앞세워서 논문을 발표했기에 일본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농림성을 그만두고 다키 농장에 스카웃되었습니다. 다키 연구농장에서는 그를 초대 연구농장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키 종묘에서 일하면서 그는 조선인 출신의 사람들을 인재로 이 회사에 초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는 자신을 우대해주는 다키 종묘를 그만둬야 됐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1945년 해방이 되었고 일본인들 중에는 조선 땅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키 농장주도 그러했어요. 다키 농장주는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을 하자 조선 땅에 마련해둔 자신의 농장을 회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장춘 박사에게 자신의 재산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우장춘 박사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키 농장주와 관계가 좀 애매해지게 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죠. 그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다키 종묘에서 일하면서 잡지를 출간했는데요. 그 잡지를 만들면서 김종이라는 조선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김종이라는 조선인은 일본의 영자신문에서 활약하던 기자였는데 우장춘 박사와 잡지를 함께 만들면서 그를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죠. 김종우 우장춘 박사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학자적 성격의 소유자로 일본에 있는 한국인 학자나 기술자 중에 최고봉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 우장춘 박사 역시도 김종을 통해서 그 당시 조선신문에 혹은 조선 잡지에 조선의 식량 문제를 놓고 이런 주장을 실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육종계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고유한 품종을 개량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렇게 우장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김종이라는 사람을 중개로 해서 조선에 조금씩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다키 종묘를 그만둔 우장춘 박사. 일본에서 꽤나 명성을 얻긴 했지만 그의 나이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차였죠. 그러던 차에 조선이 독립을 했습니다. 조선에서 우장춘을 모셔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그는 나중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고 우리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이후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 농사는 일본의 종자에 의지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떠나고 난 이후 종자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종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에서 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자 한 대 값이 쌀 한 가마니 값에 이를 정도였던 거죠. 종자를 구하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의 식량 문제가 정말 심각한 지경이었던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육종학자, 조선인 우장춘 박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장춘 박사를 국내로 모셔오기 위한 황국 추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김종이 그 당시에 경상남도의 이 농업과에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김종이 중심이 되어서 우장춘 박사의 황국 추진운동이 일고 있었고, 이러한 운동에 많은 농민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농민들이 조금씩 돈을 보태어서 우장춘 박사를 국내로 모셔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우장춘 박사도 그러한 제의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본이 우장춘 박사를 놔주지 않습니다. 우장춘 박사를 놔주지 않던 일본에 맞서서 우장춘 박사가 생각해낸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범선이 우장춘 박사의 호적을 조선에 등록을 해두었었죠. 그래서 자신의 호적 등본을 떼서 자신은 조선인이다 해서 그 당시 일본에 있던 조선인 수용소에 자진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장춘 박사는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1950년 3월 8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족들은 모두 일본에 둔 채 홀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됐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그런데 우장춘 박사의 황국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우장춘 박사의 황국을 반대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매국노 우범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장춘 박사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환영해주는 이들 앞에서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서툰 우리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나라인 일본을 위해서 일본이 못지않게 일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뼈를 묻을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장춘 박사를 환영해 주었지만 그 중에는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냐 하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모셔오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일본에 남겨질 그의 가족들의 생활비로 그에게 성금 100만 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장춘 박사는요, 그 성금 100만 엔을 가족들의 생활비로 주고 온 것이 아니라 그가 한국에서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 기자재, 그리고 무려 5천 가마의 종자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그는 조선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뛰어들었죠. 그런 그의 모습을 두고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장춘 박사는 참 못생겼어요. 아주 스마트하지도 않고 덥수룩한데 멋도 없어. 그런데 얘기하시는 게 인간미가 물씬해. 그 한마디야, 내가 올 자리에 왔다. 그 말이야, 첫마디가.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겠다. 그때 그 한마디가 눈물나게 고마워. 지금도. 일본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양반 실력으로. 그런데 다 뿌리치고 온 분이야. 아버지의 나라에 온다는 거야. 얼마나 고마워요. 우장춘 박사는 한국농업과학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한국농업과학연구소였지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삼배 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조선의 농민들과 똑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고 난 얼마 후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창 활발히 연구해야 되는데 그 연구가 쉽지 않았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으니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장춘 박사가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장춘 박사는 그 전란 중에도 연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우장춘 박사가 국내로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에게 잘 와주었습니다 하고 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우장춘 박사가 자신에게 인사를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우장춘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러 오지 않거든요. 그러자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이 우장춘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우장춘 박사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농사 시험 연구를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내가 일본에서 가지고 온 이 종자, 이것은 이 시기를 놓치면 옳게 심지 못한다. 한 해가 늦어져 버린다. 인사는 한두 달 늦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분이 우장춘 박사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란 중에도 연구를 계속해 나갔고 엄청난 연구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된 반찬거리가 배추죠. 그 당시 우리나라의 배추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속이 꽉 찬 배추와는 거리가 멀죠. 속이 차지 않은 배추에 배추잎도 굉장히 얇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이면 금세 풀이 죽어버리는 배추였죠. 이런 배추로는 김장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겉절이 정도만 담을 수 있을 정도겠죠. 그런데 이걸 종자 계량을 해냅니다. 배추와 그 당시 조선 배추 혹은 중국 배추라고 불리는 배추와 양배추를 합성을 해서 지금의 이런 속이 꽉 찬 배추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땅에 똑같은 종자로 무를 심었는데도 무가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맛도 제각각이었어요. 이 역시 종자를 개량하여 일정한 크기에 일정한 맛이 나는 무로 개량을 해냈습니다. 이처럼 배추와 무 그리고 그 밖에 고추 같은 것은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종자를 가지고 있고 종자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우장춘 박사 덕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장춘 박사는 이런 식량난, 특히 식량난이 심각한 곳 중에 한 곳이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는 농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것이 감자였습니다. 근데 이 감자가 또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역시 바이러스에 강한 감자로 종자 개량을 해낸 것이 지금의 강원도 감자입니다. 지금의 강원도 감자가 최고의 맛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우장춘 박사 덕분입니다. 강원도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기 진짜 힘든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논농사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밭농사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땅에 재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일본에서 가져온 유채 종자로 제주도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유채를 개량해냈고요. 그리고 제주도 하면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제주도 하면 감귤이죠. 그 당시 제주도 땅에 그리고 제주도의 풍토 기후에 가장 적합할 만한 그런 감귤을 개량해내어서 지금의 제주도의 특산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과거에 자녀들을 대학시키기가 쉽지 않을 때 이 감귤나무 한 그루면 자식 한 명의 대학 공부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학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했었죠. 그런 제주도민들의 경제적으로 큰 부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우장춘 박사 덕분입니다. 이렇듯 우장춘 박사는 우리나라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은인이라고 할 정도로 해방 이후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 우장춘 박사에게 조국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장춘 박사는 일본에서 활동하면서도 조선인 출신의 연구자들에게는 각별히 더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키 종묘에 근무할 때도 조선인 출신의 연구자들을 많이 뽑기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남동생을 힘들게 키워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해준 자신의 부인이 된 일본인 부인이 있었죠. 그리고 6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와 처자식을 일본에 남겨두고 조선행을 택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또는 조선인 아버지를 둔
조선인이다. 조선을 위해서 큰일을 해야 된다 하고 늘 격려를 해주셨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선인인 걸 알고도 기꺼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결혼한 부인이 있었죠. 이런 그의 어머니와 그의 부인이 그의 한국행을 끝까지 말릴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는 한국으로 왔고, 한국으로 온 이후 딱 한 번 일본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잠시 일본에 다녀오겠다 하고 다녀왔었는데, 그게 자신의 딸 결혼식을 보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그의 딸은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고 난 이후 딱 한 번 아버지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한국분인데 일본의 흑이 되셨으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한국의 흑이 되실 거라고 늘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장춘 박사가 한국행을 택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에게 그처럼 어머니는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53년이었어요. 그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일본으로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권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부탁을 해도 들어지지 않자 이승만 대통령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본행은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우장춘 박사를 주변에서 몇 년간 지켜본 분들도 우장춘 박사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을 정도로 무척 화가 나고 무척 실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에서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결국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우장춘 박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조문을 하고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많은 조의금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도움을 준 우장춘 박사의 일본행을 왜 끝까지 허락을 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그 당시 우리가 일본과 국교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장춘 박사가 혹시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를 염려한 탓도 컸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문제는 그 당시 우리가 일본과 외교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장춘 박사는 이러한 이유로 일본을 다녀오지 못했고 우장춘 박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조의금은 우장춘 박사가 일본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보낼 법도 한 돈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돈은 우장춘 박사가 이 한국농업연구소에 우물을 파는데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뭄이 심해서 이 지역 일대에 있는 사람들도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한국농업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하는데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유천이라는 이름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젖과 같은 우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물을 파고 우장춘 박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곳에서 우물을 떠 세수를 하면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한국농업연구소는 지금 없어졌지만 그곳에 있었던 자유천이라는 그 우물은 부산 동래구에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경계인으로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너는 한국의 핏줄을 받고 있다. 한국이 조국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어머니의 말씀이 그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1950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조선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땅에 와서 노력을 기울인 지 9년이 지났을 때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2지 궤양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됐었는데 수술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도 침상 옆에 우리가 통일벼라고 하는 벼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곁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1959년 8월 7일 날 그에게 문화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두 번째 수여된 문화훈장이었습니다. 이 문화훈장을 받아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야 조국이 나를 인정했구먼 하고 울먹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훈장을 받고 3일 후 눈을 감으셨습니다. 1959년 8월 10일 날 돌아가셨고, 그의 시신은 옛 농촌진흥청이 있는 수원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과 손발톱은 일본에 보내졌습니다. 아버지 우범선의 무덤은 일본에 있지만 우장춘의 무덤은 우리 땅 수원에 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한국에 뼈를 묻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가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한국행을 택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써줄 수 있었던 것은 또 한 사람, 여기에 있는 김철수라는 사람 덕분입니다. 동경제국대학에서 충격적인 모습으로 만났던 김철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며 우장춘 박사가 독립운동가 김철수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꽤 나이가 드신 모습이죠. 이렇게 김철수라는 이분의 영향을 오랫동안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어릴 적 힘든 시절을 이겨낼 때마다 어머니 역할이 컸죠. 그의 어머니는 늘 우장춘 박사에게 길가의 민들레는 밟혀도 꽃을 피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장춘 박사가 그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장춘 박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장춘 박사는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자였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 저는 그의 삶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줬던 그의 어머니, 그리고 곁에서 영향을 주었던 김철수라는 독립운동가, 이 두 사람에게 또 한편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슴에 새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저 역시도 저의 가슴에 새겨진 한마디가 있다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한마디가 무엇입니까?